예. 이 사태를 그 누구보다 가장 가슴 아프게 지켜보고 있을 사람들, 바로 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겁니다. 요즘에는 내가 지금 사는 게 아니고 진짜 죽게 하는 것도 힘들어요. 내가 와 위안부입니까? 내가 와 성노예입니까? 그 더러운 성노예를 하지 말라고 대목하면 내가 그렇게도 이 많은 인간들이 듣지 않고 성노예라고 이제는 그거 역사관 앞에다가 붙여 놨어요. 글쎄요. 오늘부터 또 이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목소리가 좀 쏟아지고 있는데, 장혜철 평론가님, 글쎄 좀 원색적인 성토부터 해서 꽤 격앙된 분위기가 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한테 느껴지는 보도들이 좀 나왔거든요. 네, 사실 이 정의연과 함께 활동을 하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만 계시는 게 아니라 다른 할머니들도 계시고요. 우리가 이 의견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전체 의견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분명히 생존해 계신 할머니께서 직접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밝힌 내용이기 때문에 가감없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 정의연 측이 이 A 할머니, 위안부 피해 생존 할머니이신데 몇 번 과일을 들고 찾아온 적은 있지만 본인의 계좌로 1,000원 한 장 보내준 적 없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언론 보도되는 것을 보면 그 많은 후원금이나 기부금을 받는데 실제로 살아계신 피해 할머니들의 어떤 생활 지원이나 이러한 것들에는 전혀 신경을 많이 쓰지 않았다. 여기에 대해서 배신감을 많이 토로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안성의 쉼터 같은 경우도 대기업에서 지정기부금으로 받아서 마련을 했고, 이번에 보면 윤미향 당선이 스스로 말할 정도로 어쨌든 건축 자재나 인테리어 참 잘해놓은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보다 많은 할머니들이 정말 쉼을 얻고 휴식을 얻을 수 있게 그 장소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어떤 측면에서 보면 때로는 펜션으로, 또 때로는 활동가들 위주의 어떤 워크샵이나 휴게 공간으로 사용한 건 아니냐면서 왜 할머니들을 이용해서 본인들이 호의고식했냐, 이런 비판을 다른 사람이 아닌 위안부 피해 할머니가 직접 언론에게 하고 계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정의연이나 윤미향 당선인 모두 좀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될 것 같고요. 위안부 할머니를 내세워서 활동을 하고 이제는 그 이력으로 국회의원까지 되는 마당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 A 할머니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그리고 그동안 받은 기부금, 정의연이 받은 49억 원에 대해서도 그 사용 내역을 낱낱이 밝히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말씀이 언론 인터뷰에 실렸습니다. 그렇군요. 그동안 일본과 맞서 싸운 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증언은 상상할 수 없는, 글쎄요, 저희가 감히 예단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을 겁니다. 영화 속 한 장면 잠깐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Yes, I can speak. 일본군들이 내 몸에 새겨놓은 칼자국과 낙서요, 이 흉터들을 볼 때마다 그 지옥 같은 고통이 한없이 되살아납니다. 증거가 없다고요? 내가 바로 증거예요. 살아있는 생존자들 모두가 증거입니다. 그 지옥 같은 고통을 당했을 때 내 나이 겨우 13살이었어. 13살. We must remember those girls and the pain that they lived through. 저희가 잠깐 위안부 피해 할머니, 이제 글쎄요, 이 논란이 있기에 가장 가슴 아픈, 폭로할 때도 가슴 아팠던 분들일 텐데, 저런 증언 자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상상할 수 없다는 인터뷰를 꽤 이용수 할머니를 포함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많이 하셨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로 연구자들이 할머니들과 함께 하면서 이렇게 쭉 할머니들의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런 증언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엄청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쉽게 위안부 이렇게 이야기하시지만 본인들은 사실은 온몸으로 느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전쟁 기간 중에 어린 나이에 끌려가서 정말 그런 모진 그런 일을 당하고 그것을 또 저렇게 매일 증언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게 굉장히 몸도 괴롭죠. 더군다나 지금 이용수 할머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왜 우리한테 자꾸 성노예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 성노예라는 이야기가 정의와 개혁연대에서 이제 위안부 말고 이 용어를 성노예라 해서 이게 사실은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그 세계적으로 성노예라는 이야기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이제 일본의 잔악상을 고발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용어일지는 모르겠지만 할머니들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이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가는 겁니다. 즉 우리가 지금 정의와 개혁연대나 등등이 보면
누구를 지향해서 하느냐, 즉 피해자 할머니들을 지향해서 운동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걸 어떤 면에서 보면 피해자 중심이 아니라 운동가 중심으로 운동하는 것인지, 이 문제가 지금 핵심적 쟁점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즉 위안부 할머니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 중심으로 운동을 해야지 왜 우리를 앞세워놓고 자꾸 어떤 뭐 활동가들 중심으로 모든 걸 풀어나가느냐, 바로 그런 문제를 지금 이제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윤미향 당선인도요. 이용수 할머니와의 첫 만남을 이렇게 회고했었습니다. 30년 전 두 사람의 인연 말입니다. 92년도에 할머니 신고를 제가 받았어요. 제가 그때 28살이었는데 대구에서 한 신문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여기 어떤 할머니가 한 분 오셨는데 자기 친구가 피해자라고 한다. 그분을 좀 바꿔주세요라고 했더니 지가 아니고 지 친구가 갔다 왔다는데 제가 찾아갈 거 했더니 안 된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분을 모시고 저희 사무실로 좀 오실 수 있겠어요 했더니 혼자 오셨어요. 근데 결국은 본인이신 거예요. 내가 피해자였다라는 이야기를 참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당신을 알았던 사람은 저밖에 없는 거예요. 김상희 평론가님, 네. 그 윤미향 당선인의 최근 주장은 자기가 이제 대구를 수차례 가서 이용수 할머니를 뵈려고 했는데 뵙지 못했다. 지금 어쨌든 접촉을 일체 거절하는 정도로 감정의 골이 좀 깊은 상태인데, 글쎄 이게 좀 어느 정도이라도 봉합이 되려면 윤미향 당선인 스스로의 논란부터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것도 사실은 굉장히 부적절한 접근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약간의 할머니를 곤란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해명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렇죠, 아니요. 찾아갔는데 찾아가려고 했는데 할머니가 거절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아하. 그렇게 할 게 아니죠. 왜 할머니가 지금 요구하는 게 있어요. 윤미향 당선인이 최소한 사퇴를 하고 문제를 같이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오면 왜 안 만나시겠어요? 그럼 최소한 사퇴를 하고 가든지, 그게 아니라면 할머니의 배신감과 불신을 없애줄 수 있는 이야기를 방송에서 하면서 제가 이렇게 할머니의 불신을 없애고 이런 배신감을 없앨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갑니다. 라고 그 내용까지 같이 얘기하든지 해야지, 그냥 나는 가려고 하는데 할머니가 거절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결과적으로 할머니를 약간 비난하는 톤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런 태도 자체가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고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자세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위안부 피할머니의 입장과 지금 목소리를 좀 어느 정도 저희가 짚어봤는데, 그럼 이제부터는 글쎄요,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이걸 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에서는 친일 세력의 반발이라면서 민주당 의원 10여 명이 성명까지 낼 정도로 이 윤미향 당선인에 대한 여권의 애정은 남달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글쎄 이낙연 당선인의 말은 좀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오늘 취재진이 여러 가지 질문하면서 윤미향 당선 얘기를 이낙연 당선인한테 물어봤는데, 당과 문제를 깊이 상의하면서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라는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습니다. 기류가 좀 바뀌는 것 같죠. 그리고 이낙연 당선인의 어떤 무게를 생각했을 때 그냥 단순 초선이나 재선 의원급이 아니라 총리를 지냈고 차기 어쨌든 대선 후보 1위를 달리고 있는 이낙연 당선인의 말이 한마디에 좀 무게가 실리지 않습니까?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저 부분을 보면 아마 당, 특히 이제 지도부 쪽에서도 고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주까지 나왔던 그런 회계 문제에 관한 것들은 회계 과정 중에 실수가 있다라는 그 방패로 어느 정도 방어가 된다고 볼 여지가 없는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의 주말 지나면서 나왔던 이 집에 대한 이 문제들은 워낙 목돈이 오고 간 것이기 때문에 이걸 단순한 실수입니다라고 방어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 일부 의원이지만 친일 반적폐 세력의 공세다라는 이 부분들도 지금 정의용 활동 자체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 있었던 돈 문제를 말끔하게 해소하자는 그런 취지의 의혹적이고, 기본적으로 이 의혹 자체를 이용수 할머니가 처음에 던져서 시작했다라는 것을 비춰봤을 때 친일 반적폐 세력의 준동이다. 이걸로 어떻게 모든 국민을 설득하겠습니까? 그러니 아마 이 집 문제가 터지면서 여권의 핵심에서도 굉장히 좀 고민이 좀 깊어지는 것 같아서 결국 이제 윤미향 당선인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지는 아마 이 집 문제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전개가 되느냐, 오늘 저녁, 내일 아침 계속해서 언론에서 어떤 추가 보도가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 방향이 바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하나만 조금 바로잡을 게, 어떤 겁니까? 아까 이제 저희가 안성 집 얘기를 할 때 왜 할머니들이 그러면 거기서 거주를 안 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정 의원 측의 해명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서
거기가 멀어서 거주가 어려웠다 이렇게 표현해드렸거든요. 제가 정확한 표현해드릴게요. 제가 공정방송을 위해서. 예. 정의연의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자 보시면 수요 시위 참가, 증언 활동 등 할머니들의 활동이 지속되고 있어 사실상 안성에 상시 거주하기가 어려웠습니다가 정의영의 공식적인 발표라는 거 제가 바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사실 과거에는 윤미향 당선인 옹호 일색이었다는 평가가 많았는데 오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 기류를 저희가 화면으로 좀 모아봤습니다. 이간질을 멈추고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해 전심전력 기원 단체와 개인의 삶을 더 이상 모독하지 마십시오. 저 자신 자체가 며칠 전하고는 달라지지 않았느냐 그런 느낌입니다. 워낙 여론지형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에서 그냥 본인의 소명, 해명, 그리고 검찰 수사만을 기다리기에는 아마 어려운 상태로 갈 수도 있다. 글쎄요, 화면으로 만나봐도 며칠 사이에 좀 분위기가 이렇게 좀 바뀌었습니다. 장혜채 평론가님. 그런데 저는 좀 궁금한 게 민주당원들도 지금 사퇴 요구가 좀 늘었다고 듣긴 했는데 민주당 당 자체에서도 윤미향 당선을 불러서 물어보거나 이런 조사를 했다는 얘기를 제가 못 들어봤거든요. 그런 건 없는 겁니까? 사실 진상조사를 해야죠. 그리고 본인에게 어떤 소명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공식 기구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수면 위에서 그런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기류가 달라졌다고 말한 게 앞서 이낙연 당선인도 있지만 박범계 의원이나 김상희 의원 모두 다 민주당의 중진입니다. 또 김상희 의원 같은 경우는 최초의 여성 국회 부의장 후보로 거론될 정도로 이 민주당 내에서 여성 의원들의 좌장 역할을 사실상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지금 기류 변화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사인이라는 뜻인데 그러기에는 앞서서 김두관 의원 그리고 송영길 의원, 이수진 당선인 등이 이걸 친일 프레임으로 몰고 가면서 굉장히 격렬하게 반발하는 글들을 본인들이 공개적으로 올려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먼저 제기한 친일 프레임에 민주당 중진들이 지금 제동을 걸고 있지만 좀 뒤진 감이 없지 않다. 그러면 만약 이번에 기류가 바뀌어서 이 윤미향 당선인에 대해서 조사하고 문제가 있어서 제명이나 징계하게 되면 앞서서 친일 프레임 걸었던 의원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나머지 민주당 지도부나 중진들은 반일이 되는 건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결국 섣불리 과도하게 친일 프레임으로 국면을 타개하려 했던 시도가 자승자박이 되어서 민주당 내부적으로도 참 입장을 정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일부 중진들의 발언 외에 지도부 차원의 또는 공식 기구 차원의 조사까지 제대로 속도를 못 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제 쉼터 논란이 나온 이후에는 이게 검찰 조사 들어가게 되면 개인 계좌 몇 번 들여다보면 혹시 부적절한 문제가 있었는지 굉장히 빨리 확인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 수사가 그렇게 진행이 되겠죠? 그렇죠. 검찰 수사 이후에 당에서 판단을 내리면 여론을 수습하기 상당히 힘들어요. 아마 이번 주 안에 민주당 내에서 어느 정도 뚜렷한 변곡점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안성 쉼터 논란에 이어서 오늘은 새롭게 본인의 아파트 경매 현금 건까지 이제 의혹이 불거졌는데 그런데 윤미향 당선인은 물러날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목소리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데서 심심한 사과를 드리게 되고요.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의정활동을 통해서 잘 지켜주시기 바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당 내부에서는 뭐 윤미향 당선인 제명까지 시간 문제라는 여론도 있습니다만 본인은 절대 물러설 뜻이 없다. 심심한 사과를 든다. 이런 말까지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 제가 알기로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시민당과의 합당을 선관위에 제출하는 걸 알고 있어요. 이미 정책 합당을 선언했고요. 아마 이제 이 서류 작업을 아마 오늘 이제 제출하는 걸 알고 있는데, 자 그렇게 되면 이제는 윤미향 당선인은 이제 더불어시민당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문제로 이제 떠안게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최근에 양정숙 당선인도 이제 집을 몇 채 가지고 있어서 사실 제명 조치를 했지 않습니까? 이 어떤 면에서 보면 조국 사태가 우리가 자꾸 이제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사실 민주당이 어떤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이런 이제 관심이 있는 거죠. 물론 이 운동 자체가 훼손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자꾸 끌면 끌수록 운동 자체의 어떤 위안부 운동 자체의 어떤 근본적인 훼손도 어떻게 불가피한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빨리 조치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어떤 면에서 보면 조치를 늦게 할 경우에 이 운동 전체에 대한 상처가 입을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상처를 입을만 좋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좋겠죠. 일본이 좋아하겠죠. 자 그렇기 위해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민주당이
빨리 조사를 해서 빨리 결단을 내리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피해를 줄이는 길이다. 이렇게 권고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제 정리하기 전에 조금 전에 정 의원 측이 보내온 해명 자료 하나만 읽어보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보도를 했을 때 부친의 인건비 7,500만 원과 그 해당 쉼터의 운영비 9,300만 원은 별도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정 의원의 해명은 부친의 인건비 7천만 원을 포함해서 관리비가 9,300만 원이다. 그러니까 다 포함되어 있는 거다라는 해명 자료를 알려왔습니다.